환자의 기능 수준을 결정을 하고요. 환자가 걸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앉을 수 있는지 또는 앉지도 못한다라고 하면 돌아눕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치료 목표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감각 운동을 촉진시킬 건지 인지적인 걸 올릴 텐지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들을 목표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위치가 뇌졸중이 있고 똑같은 기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예후는 다르고 현재의 수준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 뭐 나이도 똑같고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해서 기본 체력 수준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호하는 동작들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라든가 기능적인 수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 구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고, 또 환자분들이 어느 기능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아무거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내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환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재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기본적으로 초기 평가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이 처음 왔을 때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중간 평가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서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는지,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알려고 하는 거고, 최종 평가는 그래서 일정 기간 치료를 한 다음에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평가해서 자, 이제는 퇴원해도 되겠구나. 퇴원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최종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시 봐야 될 거는 어 기능적으로 대부분 안 되는 거를 주로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못 하는지를 다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봐야 되고 그리고 몸통 조절과 머리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몸통 움직임과 머리 움직임 또는 자세가 어떤지를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팔다리 움직임에 대한 거를 봐야 되고 그런 기능적인 수준, 기능 수준이 어떤지를 또 봐야 되고 걸을 때 걸을 수 있는 환자라고 하면 걸을 때 걷는 모양이 어떤지 우리가 걸을 때는 왼팔 오른팔을 다 교차해서 걸으면서 뭐 시각을 앞에 보고 몸통은 바로 세우면서 또는 왼발 갈 때랑 오른발 갈 때 그 보폭이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패스티시티, 강직이 심하면요. 대부분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또는 발목을 쫙 당겨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발을 이렇게 크게 돌려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유인지 아니면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체중을 많이 안 디디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러면 치료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 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예측할 수가 있어 대략적인 예후에 관계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각 평가. 이제 물리치료사들은 대부분 이제 감각 평가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정신적으로 환자분이 이 명료, 알러트하다는 얘기는 또렷하다, 정신 기능이 또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대답하는 거에 잘 물어보는 거에 잘 대답하고 또 움직이라고 했을 때 잘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진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지, 장소를 알아보는지, 시간을 알아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물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보호자가 가족인지 친구인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 아니면 여기가 병원인지 집인지 알아보는 거, 뭐 시간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단위로 물어보면 우리도 몰라요. 오늘 며칠인지 다 모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커다란 계절적인 거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뭐 이전의 대통령을 말하면 시간적으로 과거에 그냥 퇴행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지요.
일반적인 감각은 대부분 촉각 아니면 입체인식각 또 아니면 일반적인 통증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살짝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봉이라든가 피부를 살짝 긁어주거나 아니면 칫솔처럼 약간 그 자극적인 거를 통해서 살짝 감각을 줬을 때 잘 알아 그 어디에 만져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가 이제 촉각이고 어떤 경우는 정상적으로 바로 아는 경우도 있고 약간 둔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둔하게. 또는 아예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상적 다른 감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짝 만지는 것만 해도 막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입체 인식각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레오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에다가 열쇠를 쥐어주고 열쇠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린 동전을 쥐어주고 이게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 모양적인 거를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거를 입체 인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에 대한 것도 감지해야 되고 특히 통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만한 자극이 들어올 때 느끼는 것인데 통증을 못 느끼게 되면 그런 자극에 대해서 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두 점 식별각입니다. 해서 살짝 두 점을 딱 찍어서 이게 두 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혀랑 입술 또는 손가락 같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주 두 점을 멀리 벌리지 않고 굉장히 촘촘하게 찔러도 뭐두 점인 거를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제일 둔한 쪽이 등 쪽이거든요. 등 쪽에는 이렇게 두 점을 멀리 찍어도 한 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식별 촉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을 그 치료해서 우리가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게 주요 목적인데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각적인 거를 잘 수용할 수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온도 감각, 고요 수용 감각. 이거는 고요 감각 크게 두 가지예요. 운동 감각이랑 위치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는 이 물리치료사들이 굉장히 기능적인 거를 교육을 할 때 무지하게 중요한 감각이거든요. 고유 감각이 있으면 내가 걸어도 걷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환측선을 90도로 이렇게 구부려 놓고 건축선을 90도로 구부려 놓고 환측선을 똑같이 해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환측선을 90도 돌려놓고 건축선을 똑같이 해보라고 합니다. 자, 건축선을 구부릴 때 환측선으로 할 수 있는지 또는 환측선을 구부려 놨을 때 건축선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위치를 감지할 수 있으면 건축선으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안 되는 거 또는 환측선을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빨라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빨라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더 빠른 움직임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이제 고유 감각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면 됩니다. 또는 진동 감각에 대한 것도 평가할 수 있고요. 시야 장애. 종종 뇌졸중 환자분들이 시각 영역이 손상을 받게 되면 시야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시야랑 주변 시야에 대한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시각 결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반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양쪽 눈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보여주면서 하는 거고요. 추적 과제라고 하는 거는 두 눈을 뜨게 해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옆으로 돌립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옆으로 쭉 돌립니다. 그러면 눈이 손가락 돌아간 따라서 이렇게 눈동자 같이 움직이는지 자, 추적해서 그거를 그 동작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로 작업치료사들이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 지각력에 대한 건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도형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도형이 포함된 거를 찾으세요 하면, 요렇게 하면 맞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도형이 겹쳐져 갖고 이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하나의 헷갈린 그림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 개 한 개 찾아내서 하는 거, 주로 이제 작업치료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잘 찾을 수 있으면 감각과 지각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조금 더 심각한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지요.
또 신체 형상과 신체 도식, 어떤 경우에는 신체 실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 부분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마비된 쪽 자체에 팔, 다리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치료하기가 힘들죠.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환자분께서 그 팔다리, 마비축 팔다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질병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편측무시는 상당히 증상이 많습니다. 주로 왼쪽 편마비.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마비이신 분들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가 왼쪽 반마비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반쪽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왼쪽, 오른쪽 구별을 잘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뇌졸중 환자분들이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시지각, 지각에 대한 그 장애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선을 가로질러서 활동하는 걸 잘 못하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적인 활동들은 바깥쪽이 아니라 몸통 안쪽, 가운데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미드라인에서 서로 교차하는 동작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잘, 아까 신체 무시라든가, 편측 무시라든가, 이런 도식장애가 있게 되면 미드라인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조작하는 것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가락 자체를 또 인식을 못하는 경우는 손가락 움직임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자, 보게 되면 편측 무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편측 무시가 있는 사람들은 시계를 그리려고 하면 시계를 반을 못 그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부터 10위까지를 여기 안에 다 그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그리세요 그래도 집을 반밖에 못 그리고, 또는 이제 고양이 그려도 고양이 반밖에 못 그립니다. 이게 뭐 그림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차려놨어요. 여기에 A라고 반찬이 있고 B라고 하는 반찬이 있고 여기 C가 있어요. 편측 무시가 있는 사람들은 A라고 하는 반찬을 전혀 안 먹어요. 이쪽 세상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반찬만 먹게 됩니다. 생활에서 전부 다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 훈련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측 무시가 있으면 편측 무시를 먼저 치료해야지만 기능 훈련 또는 ADL 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지, 아까 진압력에서 사람에 대한 거를 알아볼 수 있는지, 또는 장소, 시간에 대한 거, 그리고 장기 기억력, 단기 기억력, 대부분은 단기는 많이 잊어버리고요. 장기 기억력은 그래도 좀 남아있는데,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력, 주의 집중력, 얼만큼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임상 현장에서 란초로스, 아미고스, 코그나이티브, 펑셔널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눠요. 첫 번째 등급은 전혀 반응이 없는 등급, 그리고 맨 마지막 등급은 뭐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만 이분이 참 좋은 상태겠구나, 안 좋은 상태겠구나 하고 치료받아서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반마비 환자분들에서의 성격 변화는 그 손상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또는 이제 감정적인 변화가 아주 굉장히 감정 또는 정서적인 변화가 굉장히 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역할이라서 왼쪽 편마비 환자분들한테 우울증 또는 뭐 오전 오후 막 성향이 막 바뀌거나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노, 좌절에 대한 대처 방식, 그리고 모티베이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치료는 치료사가 가이드를 하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환자분이 직접 움직여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고자 하는 의욕, 동기가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치료에 잘 따라오지 못하고 치료사의 가이드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환자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지탱하고 보완해서 기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지체계, 환자 보호자분들에 대한 지탱, 지지해 주는 거 또는 사회적인 시스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뇌졸중, 반마비 환자분들은 폐질환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자, 몸통 자체가 옆으로 막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앉게 되거나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슴 쪽에 있는 심폐,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에 좀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슴 부위의 모양이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활량과 1회 호흡량, 타이달 볼륨, 폐활량, VC, TV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주로 폐활량과 그 1회 호흡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한성 폐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가슴 우리가 흉곽이 가장 크게 벌어지면서 호흡이 쭉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으로 틀어진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가슴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있는 분비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배출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패턴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침이 잘 안 되면서 가래가 막 쌓이면서 이렇게 호흡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호흡 패턴. 전체적으로 건강한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는 흡기는 들숨위에 들이마시는 거고 호기는 날숨 내쉬는 건데 흡기보다 호기가 더 길어야 돼요. 대개는 1대2 정도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이마시는 거랑 내쉬는 비율이 좀 맞아야 되는데 가슴이 크게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호흡 비율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몸통 자체는 반마비에서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 부분은 마비가 잘 안 되는데 대개는 이제 팔다리 쪽이 마비가 되고 근육 긴장도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몸통에서부터 팔다리로 이어져 있거든요. 주로 어깨 쪽이라든가 골반 쪽에 있는 근육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근육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몸통이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호흡 조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말할 때 소리 내는 것도 이렇게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숨을 내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몸통의 모양이 대칭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대칭성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고 종종 환자분들이 이제 흡연, 담배를 피거나 다른 호흡기계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지 염증이 있으면서 가래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폐렴 또는 천식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자꾸 좁아드는 겁니다. 또 폐공기증, 이거는 엠피제마라고 하는데 헛박가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헛박가리가 뽀글뽀글하게 생긴 거는 헛박과를 통해서 가스가 교환됩니다.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폐기공기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은 헛박과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리가 뽀글뽀글하지 않고 뽀글이가 없어지면서 가스가 교환되는 그 면적이 줄어드는 거를 폐공기증이라고 해서 뭐 뇌졸중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몸통이 찌그러들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다른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호흡 그 기능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병력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서포트해주는 서포팅 시스템이라서 호흡이 안 좋으면 또 심폐지구력이 안 좋으면 전체적인 기능도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기술에서 전체적인 이해력이라든가 인지 기능이 어떤 정도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언어 장애, 어파지아가 있으면 말하는 거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해력은 좋아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터 어파지아 그러면 말할 때 입 모양이랑 혀 모양을 만들어서 정확한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언어를 소통을 잘 못하게 되는 말을 하고 싶어도 원하는 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표현하는지 또는 언어 명확성이 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평가를 기록을 해놔야 되고 자, 그리고 오랫동안 안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그 관절이 굳거나 근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반마비, 뇌졸중 환자분들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자분들한테 ROM이랑 MMT는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해야지만 전반적인 관절 기능에 대한 거 얼만큼 잘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근력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반마비 환자분들, 뇌졸중 환자분들은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특히 근육 타입에는 1 타입, 타입 1과 타입 2가 있잖아요. 타입 2는 주로 근력을 담당하는 거고 타입 1은 주로 지구력, 근지구력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선택적으로 E형 근육 섬유들이 아트로피가 옵니다. 모든 근육들은 타입 1과 타입 2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 그중에서 E형 타입 2만 좀 더 빠르게 위축이 오기 때문에 근육 자체의 근력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예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고요. 전체적인 근육 구조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잘 늘어나거나 잘 줄어들거나 이렇게 잘 못하고 뻣뻣해지고 전체적으로 근육 섬유가 또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 단위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가 근육 섬유를 지배하는 거, 이거를 운동 단위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의 신경 흐름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운동 단위, 이런 신경세포들 자체도 상당히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흥분율은 근육 섬유들이 신경을 자극해 주는 그 빈도를 얘기합니다. 빈도. 그래서 흥분율에서도 자극 빈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 수축하는 힘이 충분하게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흥분율도 신경학적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근력 약화가 분명히 있어서 근력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ROM, 근력, MMT,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통증이 있게 되면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뇌졸중 환자분들이 반마비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아파하는 부위는 어깨입니다. 어깨 또는 이제 무릎도 많이 아파하고요. 되게 나이가 들면서 뭐 여기저기 안 아프신 분들이 없죠. 특히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염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뇌졸중이랑 관계없이 아픈 부분이고요.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좀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통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성 통증이라고 해서 센트럴 페인이라고 해서 뇌졸중 환자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그냥 그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가 막 아픈 거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MMT 할 때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도수근력 검사, 이 MMT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소 주관적이긴 하지만 임상에서 편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대략적인 근력 상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MMT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안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근육에 힘주려고 하는 근육의 반대편 근육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안근 반대편 근육이 뻣뻣한 것 때문에 스파스틱한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대부분 팔 쪽에서는 이렇게 굽혀지는 쪽으로 이렇게 스파스틱 하거든요. 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꿈치를 피려고 하더라도 넙다리래. 위팔 두 갈래근에 스파스틱한 것 때문에 잘 못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근력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빠르게 움직이면 스파스티시티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되뇌 쇼크, 특히 뇌졸중 초기에 이 쇼크 상태에 빠져서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는 그런 플라시드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거가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쇼크 상태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또 관절의 불안정성, 관절이 덜렁덜렁 거리는지, 적인장증이 있게 되면 이 근육에 힘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관절이 축 늘어지면서 많이 불안정해집니다. 또 스파스티시티, 강직, 이거는 환자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긴장도가 확 올라가 있는 상태를 강직이라고 하는데, 되게 강직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의사가 팔다리를 좀 움직이려고 할 때 막 그 힘이 들어가면서 저항이 느껴지는 거를 이제 강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직 때문에 움직임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특히
손상받은 뇌 반대쪽에서 나타납니다. 주로 강직 스파스티시라고 하는 거는 항중력근 안티그래비티 머슬 항중력근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에서는 우리 몸을 밀어서 이기고 서야 되기 때문에 편근, 다리는 주로 편근을 항중력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팔 쪽은 굽힌근입니다. 물건을 들고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팔 쪽에서는 굽힌근 쪽에 스파스티시티가 나타나고 다리 쪽에서는 편근, 익스텐서 쪽에 스파스티시티가 나타납니다. 네, 팔은 주로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굽혀지는 쪽으로 이렇게 발을 어덕션 시키고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고 팔꿈치는 구부리고 프로네이션 시키고 다 플렉션 되는 쪽으로 나오고요. 다리 쪽에서는 이렇게 쭉 발을 뻗는 쪽으로 무릎도 펴지고 힙도 펴지고 발목은 플란타 플렉션, 인버션 되는 쪽으로 해서 팔 쪽과 다리 쪽에 이제 스파스티시티 강직 패턴이 좀 다릅니다. 안티 그래비티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강직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스파스티시티가 근육 긴장도가 너무 세면 전체적인 움직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임상해서 그런 근육 긴장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모디피드 애쉬워스 스케일이에요. 애쉬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0등급에서부터 4등급, 0등급은 강직이 없는 거예요. 4등급은 리기디티라고 합니다. 강직 그러면 주로 한쪽 근육에만 있고 반대편 근육에는 없는데 리기디티라고 하는 거는 양쪽 근육에 다 있는 경우를 우리는 리기디티 4등급이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뻣뻣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단계가 4등급이고 1등급은 ROM이 가능하고요. ROM 범위의 끝부분에서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는 거를 1등급이라고 하고 2등급은 전체 범위에서 다 저항이 느껴지는데 그 비교적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3단계는 전체 범위에서 다 저항이 느껴지는데 부드럽지 못하고 움직임이 힘들 정도로 빡빡하게 움직여지는 경우를 3등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애쉬어 척도고요. 수정된 모디피드 척도는 여기 1 플러스가 추가가 된 겁니다. 1에서 2로 가는 게 너무 범위가 넓다라고 해서 1 플러스에서 이거는 끝부분인데 그냥 1 플러스는 반 정도 부분에서 이제 톤이 올라가면서 저항감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0, 1 플러스 2, 3, 4 단계로 해서 대략적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치료사에 따라서 이 관절을 움직이기 힘든 건지 움직이기 힘들지 않은 건지를 잘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주관적인 평가 척도지만 굉장히 편하게 쓰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펜듈럼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검사입니다. 진짜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앉혀놓고 무릎을 쭉 핍니다. 피고 다리 쪽에서는 이렇게 펴주는 쪽에 무릎 쪽에 니 익스텐스의 스파스틱 톤이 올라가기 때문에 편 상태로 해서 잡고 있다가 잡은 손을 딱 놓게 되면 다리 아랫다리 무게 때문에 발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여기 머슬 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탁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툭툭툭툭툭 하면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펜듈럼 검사예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다 한번 튀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스파스티스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가 이제 펜듈럼 검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펜듈럼 검사를 하고 근육 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EMG를 붙여놓고 하면 가장 정확한 검사이긴 한데 임상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로 모디피드, 애쉬워스 스케일 해서 이걸 마스라는 얘기 약자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임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써요, 마스. 브루스트롬 회복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회복 단계, 브루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반마비, 뇌졸중 환자분들이 회복이 되는 단계가 있더라라고 해서 이거를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분가를 했습니다. 1단계는 쇼크에 빠져서 이제 플라시드한 상태예요. 근육 긴장도가 아예 없는, 축 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단계는
요 단계에서 시너지, 협력작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병적인 협력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공동 패턴, 공동 운동 따로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시너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이 좀 다른 책들이 있어서 패솔로직, 병적인 시너지 패턴이 있습니다.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 부분들이 협조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시너지라고 하는데 이 병적이란 말이 붙었지요. 그래서 나는 팔꿈치만 움직이고 싶은데 손목, 팔꿈치, 어깨가 동시에 같이 한꺼번에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기능적이지는 못한 거지요. 그래서 병적인 시너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단계에서는 그렇게 시너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3단계에서는 시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볼런터리 움직임, 수의적인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 시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힘을 거의 못 쓰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4단계에서는 시너지가 줄기 시작하고 그리고 볼런터리 움직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를 4단계라고 하고 5단계는 시너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볼런터리 움직임이 대부분인 겁니다. 6단계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브루스트롬은 이제 요렇게 6단계로 했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7단계로 한다라고 하면 7단계는 모든 게 조절이 잘 되는 단계를 7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협력 패턴, 공동 운동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자, 선택적인 움직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왼쪽 팔 움직일 때 왼쪽 다리도 같이 움직여진다.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너지 패턴이 분명히 회복 단계에 따라서 우세적인 단계가 있고 비우세적인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시너지 패턴도 이렇게 상체에서는 굽힘으로, 다리에서는 펴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굽힘 패턴을 보게 되면 어깨뼈가 같이 올라가면서 뒤로 제껴지면서 팔꿈치는 약간 벌어지고 바깥쪽으로 로테이션 되면서 팔꿈치 플렉션, 아래팔은 이제 슈피네이션, 뒤침대고 엎침대고 손가락 굽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패턴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만 손목만 따로 손가락만 따로 움직이는 게 사실상 요런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다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펴려고 그러면 힙 조인트가 익스텐션, 어덕션, 인터로테이션 되면서 발목은 제 플란타 플렉션, 인버전 쪽으로 쭉. 어떻게 보면 스파스티시티가 일어나는 방법이랑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병적인 시너지 패턴은 플렉션, 팔다리에서 플렉션, 익스텐션 패턴이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져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기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단계에서는 이게 또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퍼글마이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균형서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평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과제를 써서 운동 감각에 대한 걸 다 평가하는 겁니다. 또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이 잘 돼야지만 이렇게 보행이 다른 기능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에 대한 거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움직일 때, 또는 머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지, 또는 갑자기 균형이 막 흐트러지게 될 때 팔을 이렇게 쭉 뻗치는 것 같은 그런 보호 반응이 나타나는지 등등에 대한 거를 잘 평가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DL 평가가 있는데 ADL 평가는 사실은 제 작업 치료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리 치료사도 해야 되는 것들이고 또 작업 치료사가 이제 평가한 거를 보더라도 이 환자분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 있구나, 뭘 잘할 수 있겠구나, 못하겠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ADL 평가에 대한 거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디피드, 바텔 인덱스. 바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그 척도를 약간 수정한 거에서 이걸 MBI로 약자로 많이 씁니다. ADL 평가에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또 FIM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평가 도구인데 MBI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그 훈련이 필요해요.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들에 대한 거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서 훈련이 좀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허락이 받은 사람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몰래 쓰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FIM 전부 다 ADL 평가라고 하고 또 운동 평가 척도는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 과제들에 대한 것들을 항목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해서 좋게 만들고자 하는 거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독립성을 평가 척도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평가 척도 안에는 이제 기본적인 자기 관리서부터 해서 이동 능력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